가기사는 증시 깍두기. 안녕하세요. 증시나 침파는 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치 못한 날이죠. 네. 박살났습니다. 이거 삼성전자가 3%는 떨어졌어요. 아니 진짜 우리 너무 힘이 없는 게 외국인들이 좀 세게 파니까 좀 많이 세게 팔긴 했죠. 선현물 양시장에서 뭐 금액으로 환산을 하면 더 좀 안 맞긴 하지만 일단 현물에서 1조 팔았고 그 선물에서도 금액 기준으로 1조 5천억 넘게 팔았으니 이거 뭐 충격이 크긴 한데 완전히 쑥대밭이 됐습니다. 쑥대밭이 됐어. 네. 아침에는 플러스 날까 말까 막 이런 분위기였는데. 네. 어제 사실 엔비디아도 10% 올랐지만 마이크론이 한 2% 넘게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코스닥은 1.47% 하락을 했습니다. 네. 아침에는 분명히 두 지수 다 플러스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1% 넘게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에요. 항생도 한 2% 정도 떨어지고 있고, 네. 대만, 일본도 한 1% 가까이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이 진짜 많이 팔았어요. 코스피에서 1조 팔았고요. 코스닥에서는 한 700억 정도만 팔았고, 기관도 한 2,600억 정도 코스피에서 매도하면서 외국인 기관 다 파니까 아무래도 좀 힘이 없었습니다. 그냥 선물을 16,000개가 넘게 팔아제끼니 기관이 안 따라왔을 리가 없고.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개인이 산다고 해도 개인이 잡아 먹으면서 사는 게 아니라 떨어진 거 받는 경향성이 높으니까 시장의 어떤 추세는 외국인이 가장 강하고 옆에서 기관이 조금 데코 해주는데 완전히 망한 거죠 오늘 시장. 네, 그래서 2,700선이 깨져서 2,677포인트로 코스피가 마감을 했습니다. 연초 지수로 복귀했네요 또. 네. 아직 연초 대비해서는 0.8% 오른 상황이에요. 코스닥은 마이너스 3%. 네. 특히 코스닥이 요즘 참 힘든 것 같아요. 2차 전지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포진되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많이 어렵습니다. 네, 올해 언제였죠? 코스닥이 엄청 많이 올랐었는데 다 반납하고 이제 마이너스로 많이 돌아왔습니다. 네. 2차 전지가 많이 하락에 기여를 했는데 오늘도 2차 전지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일단 외국인 순매도 중에 삼성전자에 한 4천억 넘게 순매도가 좀 많이 쏠렸고요. 그 다음이 이제 LG화학에 한 850억 정도, 여기도 좀 매도가 많이 났습니다. LG화학도 신용등급 강등 우려가 좀 있었죠. 오늘 LG엔솔과 함께 S&P에서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을 했습니다. 네, 현대차, 삼성 SDI, 삼성전자 우선주, 셀트리온 이런 식으로 많이 좀 매도가 들어왔고, 반면에 이제 한미반도체는 500억 샀어요. 이런 와중에 하이닉스도 100억 정도 샀고요. 그래서 삼성 팔고 하이닉스 사고 이런 외국인들의 움직임이 오늘도 계속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렇다고 100억 샀다는 걸 샀다는 얘기는 좀 웃기지만 그래도 보합이에요. 안 파는 거죠. 네. 오늘 증권업종이 제일 많이 올랐는데 키움증권에서 그 밸류업 계획을 처음으로 공시를 했습니다. 네, 이따가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릴 텐데 키움증권이 오늘 3% 올랐습니다. 사실 증권 회사가 밸류업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자기 머리 깎는 건 자기 머리인데 자기가 먼저 깎아야지. 네. 밸류업이 가장 필요한 업종이 은행이나 증권처럼 물론 성장성도 낮지만 PBR도 한 0.3에서 0.5배 사이로 굉장히 낮게 유지가 되면서 다만 이제 돈을 많이 벌어놔서 쌓아놨기 때문에 환원 여력도 좀 있고 그래서 주주 환원할 여력도 있어서 얼마든지 이제 멀티플을 조금씩 올릴 수 있는 여력 있는 업종들인데 여기 이런 애들이 좀 힘을 좀 써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지금 유럽 시장도 상당히 빠지고 있는 과정이네요. 유럽도 빠지는 거 봐서 미국 시장까지도 영향을 미칠 것 같고 이게 지금 한국만의 문제는 아닌 걸로 추정되긴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동안 좀 강했던 이제 전력이나 원전 쪽도 최근에 굉장히 셌는데 오늘은 다 같이 좀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기전자 업종이 제일 많이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유통도 하락했고 화학 섹터도 하락했고 화학 섹터에서는 특히나 롯데케미칼이 7%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제 국내 신용평가사에서 등급 전망을 좀 하향을 했습니다. 지금 롯데케미칼도 그렇고 LG화학도 그렇고 석유업 화학 업황이 굉장히 안 좋아서 차입금 부담이 너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까지 떨어질 수 있는 이런 요건들을 좀 충족을 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화장품 업체들은 일부 좋았습니다. 토니모리, 한국 화장품 제조, 한국콜마, 에이블 CNC, 아모레퍼시픽까지 4% 이상 많이 좀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특이했던 건 이제 현대 마린솔루션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5월 8일 날 상장해서 지금 한 달이 조금 안 됐는데
83,000원대인가요? 그때 공모가로 시작을 해서 20만 원을 뚫었거든요. 네. 다시 12만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결국 8만 원까지 떨어지겠네. 예, 거의 반토막까지 지금 고점 대비 났어요. 사실 저희가 이거 너무 의문스럽다. 이 회사가 뭐 하는데 그 군함을 하는 것도 아니었었잖아요. 네, 군함까지 다 하나 했었는데 그건 또 아니었습니다. 네, 네. 이게 참 지수 편입 관련해서 이 패시브에서 그냥 막 사재 끼는 게 네. 주가 상승에 많이 기여를 하고 또 거기에서 또 연기금들이 또 제일 앞장서잖아요. 그래서 연기금 순매수도 뭐 계속 들어왔어요. 한 이틀 제외하고는 전부 다 순매수라 가지고 지금 많이 물렸겠죠. 위에서 많이 산 것들이. 이게 다 좀 우리의 연금일 것 같은데 걱정이 많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이런 전략들을 좀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필요성은 제기가 좀 되고 있어요. 무조건 패시브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시간이 좀 지나면서 하든가 신규 상장은 특별히 안 건드렸으면 좋겠어. 신규 상장할 때는 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 우리 회사 주식 정말 싸졌으니까 IPO 해야 되겠어. 이럴까요? 이 정도면은 좀 짭짤한데, 하면서 지분 좀 퍼트려도 될 것 같은데, 이러려면 주가가 어때야 되겠습니까? 좋을 때 하는 거죠 항상. 네. 그렇죠. 뭐 좋을 때 하는 거는 뭐 우리나 미국이나 다 그건 다 마찬가지겠지만 마찬가지예요. 네. 여러 가지 좀 수정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죠. 오늘 엔비디아가 일단 7% 급등을 했는데 미국도 사실 엔비디아만 좋았고 나머지는 별로 안 좋았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뭐 한미반도체 정도 신고가 계속 이어가고 있고 네. 뭐 하이닉스가 안 빠진 건 다행이죠. 근데 뭐 삼성을 비롯해서 좀 반도체도 좀 하락한 종목들이 좀 많았는데 엔비디아 관련해서 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건 네. 데이터 센터 향으로 마켓시어의 변화를 추이로 그린 건데요. 2018년 1분기부터 2024년 1분기까지 굉장히 구도가 좀 많이 변했죠. 엔비디아가 2018년에는 한 15% 정도 마켓시어를 차지했는데 지금은 거의 80%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올라갔고 예전에는 인텔이 지금의 엔비디아처럼 80% 가까이 차지를 하다가 확 쪼그라들어서 지금 10% 정도까지 네. 많이 쪼그라들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단기간에 엔비디아가 점유율을 데이터 센터 쪽만 보여드렸지만 굉장히 빠르게 좀 늘려왔는데 이게 또 계속되고 있는 모습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도 이제 xAI라는 이제 회사를 이끌고 있는데 8조 원 정도 투자 유치한 자금으로 엔비디아의 H100 칩을 사겠다. 한 10만 개 정도 구매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어저께 엔비디아가 좀 많이 올랐었던 것 같습니다. 네. 시총 순위를 보니까 엔비디아가 3인데 2조 8천억 2.8 트릴리언 달러입니다. 네. 거의 이제 2.8 트릴리언 붙었어요. 애플하고. 네. 와, 애플하고 애플을 제끼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애플하고 얼마 차이가 있는지 안 나는데 이게 좀 신기하다. 근데 이익으로는 설명이 됩니다. 이익이 워낙 잘 출중하게 나오고 있으니까 PER 배수가 40에서 계속 밑으로 내려오잖아. 그러니까 이익 기준으로는 설명이 되는데, 그래도 좀 구조적으로 조금 이해가 좀 안 가는. 내가 저기 머리가 굳어서 그런가? 이 엔비디아 참 이게 하루에 7%씩 오르잖아요. 이런 회사들이 한 15%만 더 오르면 1위 됩니다. 미국 1위. 그러니까 좀 웃기는 거. 이거 고객사보다 이 판매사가 이런 데가 어디 있나? 그동안 사회 구조에서 뭐 갑이잖아요. 고객사는 많은데 얘네 것만 써야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 4위가 알파벳인데 2.2 트릴리언 달러거든요. 엄청나게 격차가 커요. 네. 2.8 트릴리언이니까. 네, 그래서 이 엔비디아가 많이 올라가면 이제 같이 따라서 올라가는 업체가 한미반도체인데 오늘 디에스투자증권에서 고객사를 추가 확보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성장은 또 계속 지속될 것이다. 이런 리포트를 냈습니다. 메모리 업체들이 HBM 캐파 증설을 계속하면서 이제 스택 수도 증가하고 이렇게 되면서 TC 번더 수요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 이 하이닉스 향으로 공급 레퍼런스가 좀 있죠.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후발 업체들의 장비 요청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후발 업체라고 하면 뭐 마이크론을 임해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하이브리드 본딩 방식의 도입이 원래 되려고 했었는데 네. 그게 제덱에서 조금 기준을 완화하면서 늦춰졌죠. 그래서 TC 본도의 장비의 수혜가 27년에서 28년도까지 계속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후에도 한미 반도체가 뭐 나가리 되는 게 아니고 하이브리드 본더 개발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그 이후의 시대에도 적응을 잘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TC 본더 매출액은 굉장히 빠르게 급증하고 있는데 23년도에 100억에서 24년도에는 하이닉스와 마이크론 수주에 힘입어서 3천억대 후반까지 굉장히 가파르게 급증했고 25년도에는 추가 고객사 확보 아마 삼성전자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이걸 감안해서 전사 매출액은 한 8천억 정도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밸류에이션이 조금 신기했어요. 25년도 기준으로 이제 EPS 산정을 했고 여기다가 PER을 60배를 적용을 했는데 어떻게 60배를 적용을 했냐? 이 후공정 장비사죠. 디스코와 벨시의 PER에
20% 프리미엄을 적용했습니다. 네, 보통 이제 해외 해외 주요 기업의 경쟁사. 할인율을 적용을 해서 이제 국내 기업 밸류에이션을 이용을 하는데 오히려 한미반도체는 20%나 프리미엄을 적용해서 네. PER 60배를 적정 밸류에이션으로 선정했네요. 60배가 적정이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현재 주가가 좀 설명이 안 되는 상황이라서 현재 주가 설명하려고 밸류에이션을 막 바꿔? 뭐 보통 그렇죠. 신기하네. 네. 네. 그래서 이거를 감안하고 이제 투자자는 봐야 되는데 이제 좀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영역인 것 같아요. 네. 네, 뭐 프리미엄을 제시한 이유가 있겠죠. 마켓 시어가 65%로 굉장히 압도적인 점을 감안을 해서 프리미엄 적용을 좀 합당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한미반도체가 추가로 4% 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네, 이 리포트의 예상대로 이제 삼성전자를 추가 고객사를 확보하면 또 새로운 또 주가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겠죠. 네, 그렇죠. 멀티플 낮춰주는 요소가 되겠죠. 예. 그리고 삼성전자가 오늘 3% 하락한 이유로 이제 이 노조의 파업 이슈가 가장 크게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1969년도 창사 이후로 첫 파업으로 얘기가 나오네요. 조합원은 이제 전체 직원의 한 20% 정도인 28,000명 규모의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 전삼노라고 불리는데 이 교섭이 잘 안 됐나 봐요. 이 교섭 조건을 제시를 했는데 사측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파업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네. 전날에 임금 협상도 했었는데 이것도 파행됐다고 합니다.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총파업은 아니고 6월 7일 날 연차를 써가지고 하루 파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네. 이것도 앞으로는 삼성전자도 현대차처럼 총파업을 할 수도 있는 기업이 됐구나라는 좀 우려가 새롭게 생겼던 것 같아요. 삼성전자한테는 기존에 없던 리스크 요인으로 처음으로 좀 대두가 돼서 오늘 좀 매도세를 많이 부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노조의 입장도 있겠죠. 23년도에 물론 이제 회사 측에서는 반도체 부분이 크게 적자를 좀 봤기 때문에 DS 부분은 이제 초과이익 성과급 0%라고 공지를 했습니다. 성과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핸드폰 만드는 이제 MX 사업부는 연봉의 50% 성과급을 지급을 합니다. 네. 당연히 이제 핸드폰 쪽은 뭐 3조 원 이상으로 이제 많이 벌었죠. 네. 물론 분기이지만요. 네, 그리고 TV 사업부는 43%, 생활가전 12%. 여기 세 사업부가 다 성과급을 가져가는데 반도체 부분만 못 받으니까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1년 못 벌긴 했지만 뭐 사내 유보금이 140조 원이 넘는다라는 사실을 좀 거론을 하면서 불만을 좀 표출을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좀 임원들한테는 성과급을 지급을 했는데 우리한테만 안 주는 게 아니냐 이런 불만도 좀 있던 것 같아요. 근데 임원들은 이제 장기 성과에 기반한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어서 임직원들하고는 좀 제도 자체가 좀 다른 것 같은데 회사 측에서는 이제 기계적으로 기존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이제 지급을 결정을 한 것 같고 노조는 이에 좀 반대를 한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누가 옳으냐를 떠나서 일단 오늘 시장에는 요 파업에 대한 리스크가 가장 크게 좀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파업을 하면 나중에 결국 뭐 총파업에 대한 리스크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현대차가 가장 큰 파업으로 인해서 손실을 많이 본 업체로 좀 손꼽히잖아요. 네. 현대차가 얼마나 손실을 봤을까 한번 찾아봤거든요. 최근 가장 마지막 총파업이 2018년도였는데 그때까지 누적된 총파업으로 인한 손실이 21조 원 정도입니다. 2016년에만 영업손실 3조 원 정도 기록을 했고 2017년에는 한 2조 원 정도 기록을 했습니다. 굉장히 좀 현대차의 순위 규모에 비해서는 적지 않은 굉장히 큰 수치이고요. 삼성전자는 당연히 규모도 크니까 그 손실액도 훨씬 더 클 텐데 특히나 이제 반도체 공장은 또 자동차 공장하고 다른 건 한번 공정이 멈추면 다시 재가동하는데 훨씬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파업에 대한 이 리스크가 현대차보다 훨씬 더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서 오늘 좀 매도세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네, 물론 이제 지금 총파업은 일단 피했죠. 근데 추후 발생 가능성이 생겼다는 게 참 리스크 요인인 것 같고 없던 리스크가 생겨서 참 불확실한 게 가장 이제 시장에서 싫어하는 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애플이 이제 6월 10일 날 애플 세계 개발자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네. 이때 생성형 AI를 적용한 아이폰 16을 발표를 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도입이 되면 이제 교체 수요를 굉장히 자극을 해서 애플 벤더들이 좀 수혜를 볼 것이다 이런 리포트도 오늘 영향을 좀 많이 미쳤는데요. 특히 이제 프리미엄 모델, 프로와 프로맥스 모델의 판매 비중이 좀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이들 모델이 좀 많이 판매가 되면 ASP, 평균 판매 단가가 벤더들 입장에서는 많이 올라와서 영업 레버리지를 누릴 것이다. 매출액 오른 것보다 영업이익이 더 많이 증가하는 효과를 누릴 것이다 라고 리포트가 적고 있습니다. 새 업체를 거론을 했는데 LG노텍 같은 경우에는 초광각 카메라 화소수 상향
그리고 OIS가 23년도에는 한 개 모델 적용이 되다가 24년도에 이 두 개 모델로 적용이 되면서 24년도 매출은 전년 대비 7% 증가하는데 영업이익은 24%로 이제 크게 증가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고, BH는 이제 아이패드 프로에 경성 PCB를 공급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영업 레버리지 효과를 누릴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24년도에 5% 증가하는데 영업이익이 25% 증가할 걸로 보고 있고요. 자화전자는 아이폰 15 프로맥스에 처음으로 OIS를 공급을 했는데 아이폰 16에는 프로와 프로맥스 두 개 모델의 OIS를 공급을 하면서 매출액은 80%나 늘어나고 영업이익은 전년도에 적자여서 이번에 흑자 전환을 해서 830억 기록할 거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오늘같이 지금 IT 안 좋은 장에 전부 다 상승을 했네요, 애플 벤더들은. 네. 그리고 오늘 또 하나 이제 시장에 이제 삼성전자만큼의 좀 충격을 줬던 이차전지와 이제 석유화학 업체들의 하락세가 있었는데 예. 신용등급 하향 우려가 조금 작용을 했습니다. 하향을 한 게 아니고 하향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렇죠. 신용등급을 내려버리기 전에 신용등급 전망을 먼저 내리거든요. 안정적에서 뭐 부정적 이렇게. 근데 그 전망을 내린다는 뜻은 조금만 까딱하면 등급도 내릴 거야라는 뜻이라서 네. 우려를 먼저 좀 반영을 하죠. 네네. S&P에서 LG엔솔과 LG화학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을 했습니다. 네. 현재 신용등급은 BBB 플러스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요. LG화학에 대해서는 먼저 공격적인 배터리 투자를 했기 때문에 에비타 대비해서 차입금 비율이 굉장히 과도하다라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22년도에 이 비율이 1.5배, 에비타 대비해서 차입금이 1.5배 많은 거죠. 23년도에는 2.4배, 24년도에는 2.7배를 예상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차입금이 올라가는 걸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LG화학은 또 이제 본업이 석유화학이죠. 이 중국발 저가 공세가 심한데 아직 업황이 반등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서 S&P가 권고를 하기로는 NCC 요거 매각하는 것과 LG엔솔 지분 현재 82% 가량 갖고 있잖아요. 요거 지분 매각을 좀 조언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LG엔솔에 대해서도 배터리 수요 성장세 둔화를 좀 지적을 했는데 글로벌 전기차 보급률은 23년도에 16%에서 24년도에 20%로 추가로 좀 늘어나는 건 맞죠. 전기차는 계속 판매가 많이 될 예정이지만 미국, 유럽, 한국 등 주요 시장에서 성장이 둔화가 되고 있는 반에 중국발 경쟁 과열이 좀 심해서 이게 참 부담 요인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근데 LG엔솔과 LG화학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LG엔솔이 이런 이슈 있으면 삼성 SDI나 SK온 마찬가지고 LG화학이 이런 이슈가 있으면 뭐 대한유와 뭐 금호석유, 롯데케미칼 금호석은 조금 한 달에 멀지만 하여튼 뭐 기초 유분 만드는 회사들은 그렇죠. 다 힘들어지는 거죠. NCC 업체들은 다 네. 공통된 얘기죠. 네, 근데 롯데케미칼도 신용 등급 하향 조건에 충족이 됐습니다. 요거는 이제 글로벌 신평사는 아니고 국내 신평사인데요. 한국 기업 평가가 23년도 8월 달에 신용 등급을 일단 한번 내렸는데 추가로 신용 평가 3사가 등급을 하향시키는 트리거를 제시를 했는데 요게 다 충족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AA인데 AA인데 AA 마이너스로 하향 가능성이 좀 있는 거죠. 3사가 제시한 하향 기준은 순차입금 나누기 에비타 대비해서 얼마나 순차입금이 많으냐 요건데 앞서서 이 S&P가 지적했던 지표랑 똑같습니다. 네, 이게 뭐 낮게 제시하는 데는 이제 3.5배 초과하면 위험하다. 좀 높게 제시하는 데는 5배 이상 초과하면 위험하다 하는데 현재 37배라고요. 어마어마하게 초과를 했어요. 그래서 뭐 등급 하향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죠. 에비타 기준으로 35배라고요? 네. 그러면 이익 기회비율은 40배가 훨씬 넘을 거라는 얘기 아니야? 보통은 특별한 일이 없어요. 그렇죠. 네. 굉장히 좀 네. 위태로운 상황이죠. 네. 근데 이제 어제 또 새로 나온 공시가 HD 현대케미칼에 채무보증 6천억 또 한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이 회사가 뭔지 보니까 현대오일뱅크하고 합작사인데 롯데케미칼이 지분 40% 갖고 있네요. 그래서 이 채무보증도 40% 지분만큼 한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이제 키움증권 이야기인데요. 상장사 최초로 기업 가치 재고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 공시 보시면은 뭐 일단 저 세 가지가 가장 주요 포인트인데 별도 기준으로 ROE 15% 달성을 하고 주주환원율 30% 이상 유지를 하고 PBR은 1배 이상 달성을 하겠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현재는 0.5배대 정도이고요. 저 세 가지 요건이 근데 떨어진
요인들이 아니고 다 유기적으로 연결된 지표들인데 ROE가 높게 유지가 되어야지 주주환원 여력도 생기겠죠. 그리고 그렇죠. 주주 환원을 높여야 PBR을 멀티플을 높게 받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거를 달성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글로벌로 비교하면 주주환원율 30% 목표는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죠. 네, 과거 10년 동안 평균 주주환원율이 미국은 92%, 선진국 평균은 68%, 신흥국은 37%, 중국도 우리보다 높아요. 32%, 네. 한국이 29%거든요. 근데 지금 키움증권이 제시한 목표치가 30%니까 30%라는 목표는 굉장히 낮은 수치이다. 다만 키움증권은 사실 굉장히 좀 잘 주주환원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네. 목표는 30%로 낮게 제시를 했지만 이미 30%를 넘게 주주환원을 하고 있는 회사예요. 네. 최근에 주주환원율 어땠는지를 보면은 예전에는 21년도까지는 13%, 2020년도에도 13%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22년도에 35%, 23년도에는 46%까지 달성을 했는데 물론 순이익이 좀 많이 떨어졌는 영향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배당을 유지를 했고 자사주 매입도 추가로 단행한 덕분에 이렇게 주주환원율이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앞으로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가 한 5.5% 정도 지분율이 있는데 요거를 26년도 3월까지 전량 소각하겠다라고 계획을 이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현재 있는 자사주도 다 소각을 하고 소각하면 또 앞으로 또 매입을 하겠죠. 네, 그래서 앞으로도 좀 주주환원율은 계속 기대를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추가적으로 지금 기타 재고 방안을 이야기한 것 중에 눈에 띄는 게 분기 실적 발표하는 날 당일에 컨퍼런스 콜을 정례화하겠다. 요거는 사실 그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미 정례화되어 있는 제도고 우리나라도 많은 업체들이 좀 시행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좋아요. 기업 이해도 증진하는 데도 좋고 가이던스를 보통 제시를 하잖아요. 그래서 기업에 대한 뭔가 투명성 증대 함으로써 지금 투자자들이 접근성이 굉장히 용이해지는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투자자 의견을 반영한 투자 지표를 발표를 하겠다. 그리고 영문 공시도 강화하겠다라고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번에 그 계획 공시를 하면서 같이 영문으로도 PPT 자료를 똑같이 만들었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증권회사들이 해야 됩니다. 돈도 많은데 그냥 쌓아놓지 말고 그럼 ROE만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먼저 선빵을 보여줘야 여러분들 먹고 삽니다. 네, 금융업체들이 뭐 하나가 선제적으로 하면 나머지 이렇게 따라가는 경향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은행, 증권들도 좀 이런 계획들을 발표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다 같이 하면 또 수급도 좀 기대를 해볼 만하겠죠. 예,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죄송한데 내일하고 모레 휴가예요. 네. 네, 내일은 제가 혼자. 네. 그래서 저는 없고 그다음에 이제 6월 21일 그 우리 그 랩 어카운트 고객 모시고 세미나가 올해 2차 세미나가 있습니다. 저번에 1차 한번 했는데 네, 지난번에 1차 3월 말에 했었고요. 이번에는 6월 세 번째 금요일 날 네 번째인가 하니까 그 준비하셨다가 쏘세요. 네, 저희가 문자나 메신저로 가면 네, 쏴 주시고요. 주에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